책사람입니다. 오늘은 사노 요코의 사는 게 뭐라고를 들고 왔습니다. 출판사는 마음산책, 이지수 옮김 총 255페이지입니다. 사노 요코는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이자 또 에세이 작가이기도 합니다. 혹시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저도 제목만 들어봤지 내용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니까 그림도 너무 예쁘고 내용도 좋았어요. 마치 어른들을 위한 어른 동화 같았다고나 할까요? 작가는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그림책과 에세이집이 이미 출간이 되었는데요. 제목은 사는 게 뭐라고, 또 죽는 게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시리즈쯤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 좋아 저것 싫어, 그리고 친애하는 미스터 최, 그래도 괜찮아, 두 개의 여름 등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것만 해도 참 많습니다. 사노 요코는 1938년 베이징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 전후 세대가 그렇듯이 또 가난과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남동생과 오빠를 잃고 냉담한 부모님 밑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늘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 5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다가 매정하게 뿌리침을 당했던 경험이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의 결혼과 이혼, 평생에 걸쳐서 그 애증의 대상이었던 어머니의 또 치매를 겪고, 그리고 그녀 자신 또한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그녀는 2010년 11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책 사는 게 뭐라고는 2003년 가을부터 2008년 겨울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65세부터 70세까지의 기록이네요.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시크한 독거 작가의 일상생활. 정말 읽다 보면 정말 시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질병이나 어떤 죽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노 요코는 정말 독립적인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생활에 나가면서 주변 친구들과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며 또 아침을 나가서 사 먹으며 어떤 동네의 멋진 이웃들을 관찰해 나가면서 그녀는 혼자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모든 일에 대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쌍하게 볼까봐 섣달그음에 비디오를 빌리러 비디오 가게도 못 들어가고요. 또 낮에 부딪힌 어떤 할머니가 그분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호통을 치는 바람에 자신이 되려 죄송합니다 하고 해놓고 잠들기 전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쏘아붙였어야 되는데 라며 분해하기도 합니다. 걱정을 걱정하느라, 때로는 앞만 보고 악착같이 앞으로 달려가느라 삶의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과 달리 그녀는 할머니가 되어도 즐겁게 사는 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채 주변으로 밀려나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우리 고정관념 속의 그런 노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죽음 앞에 의연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젊은 할머니요. 예. 죽을 때까지 2년 정도, 그리고 1천만 원 정도 든다는 의사의 말에 항암제 주시지 말고 목숨을 늘리지도 말아주세요. 되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외제차 대리점에 들려서 제교를 덜컥 사버리고 맙니다. 비슷한 여성 작가들이 좀 떠오릅니다. 아마 이제 일본 작가인데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라는 책을 쓴 사카이 준코 씨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점선견의 김점선 작가님, 화가이시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작가분들 책도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총 15개의 목차로 챕터로 돼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개의 챕터만 골라서 읽어보고 책 속의 인상적인 구절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2003년 가을 모월 보일.
6시 반에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데 믿을 수 없다. 일어나서 대체 뭘 하는 것일까? 베갯머리를 더듬거려 손에 잡힌 책 베트남에서 온 또 한 명의 마지막 황제를 꾸벅꾸벅 졸면서 읽었다. 나는 베트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미국 영화 속 정보랑 보도된 뉴스밖에 모른다. 그렇다 치더라도 백인들은 지독하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내내 그랬다. 대체 뭐하는 작자들이람. 잠이 덜 깨서 화가 4분의 1쯤밖에 나지 않은 채 다시 잠들었다. 깨어나니 8시 조금 전이었다. 누워서 와이드쇼를 보았다.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가짜 아리스가와 모씨가 사기 결혼식을 올렸는데 배우 이시다 주니치가 영문도 모르고 축의금 5만 엔을 주고 온 모양이다. 갑자기 이시다 아무개가 좋아졌다. 아, 즐겁다. 즐거운 상태로 일어나려고 기운을 냈다. 빵이 다 떨어져서 커피숍에 아침을 먹으러 갔다. 걸어서 2분 만에 도착했다. 돈만 내면 아침을 먹을 수 있다니 도시는 굉장하다. 셀프 서비스용 쟁반을 들고 막다른 곳까지 슬슬 걸어갔다. 작은 테이블 딱 한 자리가 비었고 벽을 따라 테이블이 6개 정도 늘어서 있었다.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벽을 등지고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전부 여자였다. 전부 할머니였다. 그중 넷은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었다. 전부 늦은 아침을 먹는 듯 했다. 전부 홀몸으로 보였다. 예전에 파리 변두리 식당에서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는 노파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목을 앞으로 굽힌 채 혼신의 힘을 다해 고기를 썰고 기이할 정도의 에너지로 고기를 씹어 삼키고 있었다. 나이는 90쯤으로 보였다. 녹색 모자를 쓰고 음식에 몰두하며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듯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대로 퍽 하고 고꾸라져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접시가 핥기라도 한 것처럼 깨끗이 비어 있어서 경악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문 밖의 빛 속으로 사라진 코트 뒷모습은 고집불통 고독의 덩어리였다. 그대로 저 세상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과연 육식인종, 역시 유럽인이다. 그 무렵의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커피숍에서 아침을 먹는 할머니들은 파리의 노파를 서서히 닮아간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말쑥한 얼굴에 옷차림도 단정하다. 예쁘게 흰 머리를 말아 올린 이른 후반의 어느 할머니는 롱스커트에 커다란 연보랏빛 스카프를 어깨에 걸치고 여유롭게 커피숍을 나갔다. 저 사람은 필시 부유층 셀러리맨 부인이었을 테지. 그 옆에 할머니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밤색으로 물들였다. 검은 바지에 짧은 재킷을 입고 문고본을 읽는 모습이 정년퇴직한 커리어 우먼 같다. 그 옆 사람은 옛날 영국의 가정교사처럼 보였다. 회색 타이트 스커트에 털실로 짠 조끼, 흰색 블라우스에 작고 둥근 옷깃에는 섬세한 레이스가 달려있고 그 이음매는 카메오 브로치로 장식했다. 요즘 시대에 카메오 브로치를 다는 사람은 없다. 정말로 추억의 패션이다. 그러나 내 차림새도 남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청바지에 인도 자수가 놓인 윗돌이, 발에는 세이유에서 500엔에 산 샌들을 아무렇게나 꿰어 신었다. 예전에는 이런 할머니가 없었다. 보나마나 독거노인 냄새가 풀풀 나겠지. 내일 이 시간에 오면 다시 같은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무도 남들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도 없이 기운이 솟아났다. 역사상 최초의 장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는 생활의 롤모델이 없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거리며 어떻게 아침밥을 먹을지 스스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저마다 각자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벤츠 부인은 내일 골프 치러 간다며 일찍 돌아갔고
자전거로 온 다케에모는 새벽 2시인지 3시쯤에 돌아갔다. 하지만 싱글벙글 씨는 마작이 끝나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 2층 침실에서 죽은 사람처럼 푹 쓰러져서 다음 날은 오후까지 잔다. 싱글벙글 씨는 우리 집에 오면 집에 갈 에너지가 다 닳아서 귀가를 다음 날로 미루는 듯했다. 가본 적은 없지만 싱글벙글 씨는 구니타치인지 고쿠분지인지에 제대로 된 가게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여간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에 물건을 배치하는 거야. 손님이 이거 주세요 하면 뭘 하고 노려보지. 아무래도 난 손님을 싫어하는 것 같아. 요전에 집에 놀러 왔을 때는 산호 씨, 앞으로 1년 정도면 죽는데 무섭지 않아? 라고 묻기에 산송장한테 그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전혀. 언젠가는 죽는 걸 모두 아는 사실이잖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보면 죽음을 분노, 타협, 수용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분석한 구절이 나오지만 나에게는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다. 요즘 시대에는 둘 중 하나는 암에 걸리니까 내가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아 그래? 라고 생각했다. 내 유방암은 이비인후과 여의사가 발견했다. 유방암에 걸리면 파달 크기의 멍울이 만져진다고 들었는데 내 경우는 왼쪽 가슴에만 찹쌀떡 같은 멍울이 있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보였더니 곧바로 병원에 가보라기에 집에서 67걸음 떨어진 병원에 갔더니 역시 암이라서 잘라냈다. 수술한 다음 날 나는 67걸음을 걸어 집으로 담배를 피우러 갔다. 매일 담배를 피우러 갔다. 일주일간 입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가슴이 쓸모없으니까 가슴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항암제로 반질반질한 대머리가 되었고 1년 동안 살아있다고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사람 구실을 못하니 자리를 보전한 채로 한국 드라마를 보았고 그러다 턱이 틀어졌다. 뼈에 재발했을 때는 전이 되었다는 생각을 못했다. 다리를 들어 가드레일을 넘었을 때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정형외과에 가서 렌트겐 사진을 찍자 예전에 유방절제를 해준 의사의 안색이 바뀌었다. 의사는 곧바로 암연구회를 소개해 주었고 암연구회에서는 지금의 병원을 소개받았다. 나는 행운하다. 담당 의사가 근사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배우 아베 히로시를 쏙 빼닮은 외모에 키만 그보다 작았다. 의사로서는 드물게 잘난 척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언제나 웃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병원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이른의 할머니가 근사한 남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나쁜가. 첫 진료 때 의사에게 물었다. 몇 년이나 남았나요? 호스피스에 들어가면 2년 정도일까요? 죽을 때까지 돈은 얼마나 드나요? 1천만 원. 알겠어요. 항암제는 주시지 말고요. 목숨을 늘리지도 말아주세요. 되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럭키. 나는 프리랜서라 연금이 없으니 90까지 살면 어쩌나 싶어 악착같이 저금을 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근처 제규어 대리점에 가서 매장에 있던 잉글리시 그린의 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적어주세요. 나는 국수주의자라서 지금껏 5km라도 절대 외제차를 타지 않았다. 배달된 제규어에 올라탄 순간 아 나는 이런 남자를 평생 찾아다녔지만 이젠 늦었구나 라고 느꼈다. 시트는 나를 안전히 지키겠노라 맹세하고 있다. 쓸데없는 서비스는 하나도 없었고 마음으로부터 신뢰감이 저절로 우러났다. 마지막으로 타는 차가 제규어라니 나는 운이 좋다. 그러자 나를 시기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요코한텐 제규어가 안 어울려. 어째서냐? 내가 빈농의 자식이라서 그런가? 억울하면 너도 사면 되잖아. 빨리 죽으면 살 수 있다고. 나는 이른에 죽는 게 꿈이었다. 신은 존재한다. 나는 틀림없이 착한 아이였던 것이다.
오늘은 사노 요코의 사는 게 뭐라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사람이었습니다.